가을이 깊어가는 이 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차게 느껴지네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한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니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하셨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따뜻해야 할 그 이름이 때로는 가장 아픈 생채기를 내기도 하죠. 우리는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차마 진짜 속마음을 꺼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랑과 침묵의 경계에 서 있는 한 어머님의 목소리입니다. 어머님은 자신의 사연에 "저는 나쁜 시어머니입니다" 라는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고 한참 동안이나 다음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어머님의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판단도 어떤 섣부른 위로도 없이 그저 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목소리가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환갑을 맞은 평범한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저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뿐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젖먹이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지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에 나가 그릇을 닦았습니다. 거친 제 손을 보며 이 손으로 내 아들만큼은 번듯하게 키워내리라. 나 같은 고생은 절대 시키지 않으리라 매일 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이자 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어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성실한 청년이 되었지요. 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동네 사람들 다 붙잡고 자랑하고 싶을 만큼 기뻤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은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봄날은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데리고 제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활짝 피어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곱고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아이였지요. 나중에 듣고 보니 사돈댁은 대대로 의사를 한 아주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집의 귀한 딸이 행색 초라한 호러미 밑에서 자란 제 아들이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난이 아들의 앞길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며느리 아이는 언제나 상냥했고 사돈 어른들도 제 아들을 참 아껴주시는 듯 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하고 기품 있는 사돈댁 하객들 틈에서 저와 몇 안 되는 제 친지들은 주눅이 들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아들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제가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제 삶에 신이 내려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보석 같은 아내까지. 이제 제 아들의 인생에는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이 아이들의 행복에 나라는 늙은 어미가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저는 그저 멀리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응원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으면서요. 아들 내외의 신혼집은 아들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였습니다. 처음 그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제 낡은 구두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집안은 온통 며느리의 취향으로 보이는 잡지에나 나올 법한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산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곳이 제가 속할 수 없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나는 욕심 없는 어미, 그림자 같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온 제가 아들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가난한 시어머니와 부유한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며느리가 느낄지 모를 미묘한 감정들을 저는 미리부터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결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용돈이라도 바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안부를 묻는 전화에도 늘 괜찮다, 아무 걱정 말아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혼자 끓여 먹는 라면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날에도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수화기를 들었다가도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들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내려놓기를 수십 번. 그것이 제가 아들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이 그리고 제 며느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도 부잣집 딸이니 이제 호강만 남았다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라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만큼 초라한 것은 없다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혼집 한쪽에 놓인 아들 내외의 결혼 사진을 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서로의 손 꼭 잡고 너희만의 봄날을 마음껏 누리라고. 나는 그저 멀리서 너희의 행복한 봄날이 지지 않기를 바라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저는 정말이지 욕심 없는 어미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고요히 흘렀고 저는 제 다짐을 잘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저는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드는 날들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더군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은 하루 전부터 전화를 걸어와 먹고 싶은 것이 없냐며 살갑게 굴곤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해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며느리와 함께 찾아와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오지 않을까 은근한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바쁜 것이겠지. 젊은 애들이 요즘 어디 정신이 있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늦게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선물이나 용돈에 대한 언급은커녕 주말에 찾아뵙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한참 동안이나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욕심 없는 어미가 되기로 하지 않았나. 내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인가. 저는 몇 번이고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도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서운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어버이날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걸려온 아들의 전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님 감사합니다. 작년 어버이날 아들은 제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내년에는 며느리와 함께 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만져지지 않았고 제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과도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서로의 온기는 느낄 수 없었지요.
저는 그 벽 너머의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안부 인사를 건네는 아들의 모습만이 그려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욕심 없는 어미가 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롭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마음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어요 라는 작고 따뜻한 마음의 증표를.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이 차가운 거리감의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집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아들은 눈치챘을까요? 아들의 집은 여전히 낯설고 공기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차를 한 잔 내어주고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 남았지요. 저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혹시 너희에게 무언가 서운하게 한 것이 있느냐고. 새아가가 나 때문에 불편한 점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차마 선물이나 용돈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그저 제 탓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연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아들 내외는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양가 부모님께는 어떤 금전적인 지원도 일절하지 않기로. 공평하게. 그것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오롯이 자신들의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둘이 함께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이구나. 나를 잊어버린 것도 바빠서 소홀했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무시였고 계획된 단절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확고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섭섭함을 느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약속 밖에 있는 그들의 규칙에 따라 배제된 외부인이었을 뿐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에게 돈 한 푼 바란 적이 없다고. 다만 사돈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고. 저 집안은 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고 흉보지 않으시겠냐고.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그것이 요즘 젊은 부부들의 방식이라고 괜한 오해나 비교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평과 합리.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이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야만 하는 사이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날 아들의 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들이 더 이상 온전히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들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되었고 그 세상에는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벽의 정체는 바로 그들만의 약속이라는 차가운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견고한 벽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약속. 그 단어들은 며칠 동안이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약속의 의미를, 그 차가운 단어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공평이라는 단어는 제게 조금도 공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기울어진 저울 위에서 어떻게 공평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사돈댁은 제게 넘을 수 없는 강이자 늘 저를 주눅들게 만드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이 가진 것을 베풀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자식의 용돈이나 선물은 없어도 그만인 사치일지 모르지만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온 제게는 그 작은 것이 때로는 유일한 위로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그 공평한 규칙은 결국 가난한 어미를 부유한 사돈댁과 같은 선상에 놓지 않으려는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은 아니었을까요? 아들의 새롭고 반짝이는 세상에 저의 낡고 초라한 가난이 오점이 될까봐 미리부터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이 저를 배려해서가 아니라 저를 부끄러워해서 그런 약속을 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돈댁의 그림자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아들이 처가에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면 저는 상상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그 집의 거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사돈 어른들의 모습을, 그 상상 속에서 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가족 사진에 들어갈 수 없는 액자 밖의 이물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그 그림자 속에서 혹시라도 기죽어 지내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가난한 어미를 둔 탓에 부유한 아내와 처가 앞에서 작아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돈댁 보기 부끄럽다고 말했던 것은, 그것은 정말로 돈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들의 세상에서 온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버둥은 아들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그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요. 아들의 세상과 나의 세상 사이에는 너무나도 넓고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가에 서서 강 저편의 아들을 애타게 바라볼 뿐 건너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그 강을 더욱 건널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돈댁의 그림자 속에서 주눅 들어 지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아들에게 내 진심을 이야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오직 너의 체면을 위한 것이라고. 어미의 이 마음을 아들이라고 몰라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다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마침 자리에 없었고 저는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돌이라는 것이 있고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고. 너의 장인 장모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고. 내 걱정은 오직 그것 하나뿐이라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처가에서는 절대 그런 문제로 저를 괄시하거나 흉보실 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들은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마지막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사돈댁에서는 아들 내외의 결혼을 축하하며 현금으로 2억 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2억 원. 제 평생을 바쳐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까마득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 돈의 액수를 알면 분명 부담을 느끼고 무리해서라도 무언가 보답을 하려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고. 저를 배려해서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배려. 아들은 그것을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차단이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제가 평생 아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헌신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주는 용돈, 제가 해주는 반찬, 제가 걱정하는 체면. 그 모든 것들은 그 거대한 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양가에 공평하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진짜 의미. 그것은 공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처가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저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아들의 마지막 안간힘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가 이러실수록 저만 더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게 침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제 입을 틀어막는 재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서운함을 이야기할 수도 체면을 걱정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2억 원의 가치를 모르는 가난한 어미의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될 뿐일 테니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게서 목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2억 원짜리 침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모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강의 정체는 단순한 생각의 차이나 세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이름에 내가 평생을 바쳐도 건널 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강물이었습니다. 2억 원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부끄럽다는 말도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감정적인 단어들이 그 거대한 숫자 앞에서 초라하고 구차하게 느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제게 침묵을 원했고 저는 좋은 어미가 되기 위해 아들의 마음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벙어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나의 자리는 이제 고요함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에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아내에게나 더 잘하라고. 제 대답은 언제나 짧고 간결했습니다. 행여나 목소리가 길어지면 숨겨두었던 서운함이 묻어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은 제 그런 변화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철없는 어미가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조용히, 더 조용히 제 세상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아들 내외 자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던지는 아들 내외는 잘 지내냐, 용돈은 두둑이 받겠네와 같은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그럼 잘 지내고 말고 둘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면 저는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 내가 촌스럽다는 사실, 내가 그들의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아들은 결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세상에 들어오려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계신 그곳에서 조용히 저희를 지켜만 봐주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내 생일에 케이크를 사들고 오는 것도 그런 기대를 품는 것 자체가 내 분수를 모르는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리는 그들의 화려한 가족 사진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액자박 아주 멀리서 그저 사진 속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연습을 합니다. 조용히 숨 쉬는 법, 조용히 밥 먹는 법, 조용히 아픈 것을 참아내는 법, 그리고 조용히 내 아들을 그리워하는 법.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어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에게는 목소리가 없는 법이니까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는 차라리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되는가 봅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며느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이제는 한 가족으로 품어야 할 존재들이니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들이 부잣집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그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행복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가난에 시달렸던 내 삶을 아들을 통해 보상받고 싶었던 더러운 욕심이었을까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혼을 통해 제 고된 삶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했던 욕심 많은 어미였습니다. 생일과 어버이날, 그깟 선물과 용돈이 뭐라고 저는 아이들을 닥달했던 걸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는커녕 낡고 오래된 저의 잣대로 그들의 사랑을 재단하려 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식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어리석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돈댁 보기 부끄럽다는 말을 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가난한 제가 부유한 그들의 세상을 무엇으로 짐작하고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았던 걸까요? 그것은 아들을 위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돈댁과 비교당하는 제 자신의 처지를 견딜 수가 없었던 저의 비참한 열등감의 발로였을 뿐입니다. 저는 제 열등감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만든 못난 어미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들만의 약속을 만들게 한 것도, 아들이 제게 조용히 계시라는 마지막 통보를 하게 만든 것도 모두 저의 끝없는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로부터 자신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원망하지도 며느리를 미워하지도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나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쁜 시어머니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 벌이란 바로 아들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잊히는 것. 그의 행복에 어떤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도록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저 침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생을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오다가 결국 그 자식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되어버린 초라하고 못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규정한 이후 제 삶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은 단 하나, 내 아들의 행복한 세상에 어떤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도록 조용히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참아야 할 것들의 목록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동네 이웃들이 아들, 딸 집에 갈 채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참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창문 너머로 그들의 행복한 부산스러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와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만 다녀오겠다는 의례적인 통보를 할 때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그래야지. 사돈 어른들께 잘해드려라. 웃으며 말하는 나를 참아야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아들 내외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젊은 부부들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장난을 치며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려왔습니다. 한때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저런 아들이 있었지. 그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이면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몸은 시도 때도 없이 삐걱거렸지만 저는 아들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걱정이라도 하게 되면 그 마음의 짐이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향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쁜 시어머니니까 아픈 것조차도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저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몇 알로 하룻밤을 꼬박 알아내며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가끔씩 아들이 보내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간 해외여행 사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사진. 사진 속에서 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좋아 보인다, 예쁘다는 답장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한참 동안이나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의 행복을 멀리서 훔쳐보는 것.
그리고 그 행복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을 매번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아내는 법을 배워갑니다. 외로움을 참고 서러움을 참고 아픔을 참고 그리고 그리움을 참아냅니다. 제 달력에는 더 이상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특별한 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그저 무언가를 참아내야 하는 똑같은 하루일 뿐입니다. 그렇게 계절은 흐르고 저는 제자리에서 조용히 늙어갑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 긴 편지의 마지막에 저는 제 아들에게 차마 입 밖으로는 전하지 못할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가 처음 내게 와주었던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단다. 핏덩이 같던 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기뻤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나는 맹세했었지. 너는 내게 빛이었고 희망이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였다.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내가 처음 아파서 끙끙 앓던 날에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다. 너의 모든 첫 순간들을 나는 내 심장에 하나하나 새겨두었단다. 그래서 미안하다. 너의 세상이 넓어지는 만큼 나의 세상은 좁아져야 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너만의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는 너에게 낡고 달아빠진 나의 울타리를 고집해서 미안하다. 너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주겠다던 나의 다짐이 실은 너의 행복을 훔쳐보며 위안받고 싶었던 이기심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고백한다. 너의 앞길에 엄이라는 이름의 걸림돌이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제 너를 이해한단다. 너의 침묵과 너의 약속, 그리고 너의 마지막 부탁까지도. 너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다. 너는 그저 너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한 명의 가장이었을 뿐. 어미의 서운함과 아내의 꿈 사이에서 너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내가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어미인가 보다. 너를 향한 내 마음속 서운함과 원망의 앙금이 모두 씻겨 내려간 지금에도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있단다. 그것은 그저 너를 향한 걱정과 그리움이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잠은 편히 자는지,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는지. 너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세상의 가장이 되었는데도 내 눈에는 아직도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단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부디 행복하거라. 이 못난 어미는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후회 없이 행복하거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행복하다는 소식, 그거 하나면 나는 족하다. 그것이 내게 남은 이기심 없는 유일한 진심이다. 너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나쁜 시어머니로 그렇게 늙어가도 괜찮다. 익명을 요청하신 한 어머님의 이야기, 저는 나쁜 시어머니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편지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사연을 다 읽은 지금 저는 한참 동안이나 어떤 말도 꺼내기가 힘드네요. 어머님의 마지막 문장, 나는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나쁜 시어머니로 그렇게 늙어가도 괜찮다는 그 독백인 마치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아프게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말하는 어머님의 마음속에 실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도 변해갑니다. 공평과 합리라는 새로운 규칙이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정의나 헤아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오늘 밤 부모님의 그 깊은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서운함이 담겨 있는지를, 혹은 자녀들의 그 서툰 거리두기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숨어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밤 혹시 비슷한 마음으로 홀로 뒤척이고 계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들께,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